유명한데 그거 다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변호사로 살면서 제1원칙으로 삼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남의 사건에 말 끼얹지 않기요. 엥? 왜요? 제가 로스쿨 시절에 인턴하면서 아이돌 전속계약 해지 사건 기록을 봤거든요. 와, 유명한 애들이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엥? 왜 몰라요?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래도 돼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아이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구 제일 좋아해요? 사자보이즈요. 헐. 그래서 사건을 보니까 아이돌들이 사장이 자기들한테 일을 안 준다고 소속사를 나가기로 한 거였어요. 일을 안 줬다고요? 그건 나가는 게 맞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더 읽다 보니까 사장이 일을 줬는데 얘들이 하기 싫어서 안 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엥? 거짓말이었어요? 아이돌이 나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줬다는 일이 평범한 일들이 아니고 막 논란 있는 유튜버 방송 출연하기랑 4시간 이동하고 30분 공연하고 다시 4시간 이동하기, 뭐 그런 엄청 안 좋은 일들 뿐이었던 거죠. 사장이 그런 걸 섭외해왔다고요? 에이, 그럼 사장이 나빴던 거 맞네. 그런 거 하면 연예계 생명 다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 또 뭔데요? 알고 보니 그 아이돌이 인지도가 낮아서 사장이 따올 수 있던 게 그런 일들 뿐이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네. 그럼 결국 아이돌 애들이 나쁜 거네요. 근데요, 아, 또 왜요? 그 아이돌이 왜 잘 못 나갔을까요? 헐, 그건 또 사장 탓이에요? 무슨 짓을 했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제가 왜 남의 사건에 말을 안 얻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얘기해줘요. 사장이 뭐 잘못했는데요? 아니, 가끔 지하철에서 방송 나올 때요, 너블브레입니다 막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기관사분들이 다들 또박또박 말씀해주시고 차내방송 스피커 음질도 많이 개선이 돼서 차내방송이 듣기 좋고 알아듣기도 쉬운 편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꽤 있었죠. 그거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해놓는 거는 무슨 법에 안 걸려요? 나중에 막 재난 상황 발생해서 대피 방송 해야 될 때 잘 안 들려서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에서 운행하는 기차나 지하철을 제작 수입하려면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을 맞춰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차내방송 장치가 승객들에게 청각적으로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능 및 동작 시험을 통해서 기관사나 승무원의 방송음이 방송장치로 명료하게 전달되는지 시험을 받아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은 뒤에 사후 관리도 해야 하고요. 오, 이런 것까지 규정이 있었다니. 저도 조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공산업 규제가 생각보다 훨씬 세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팔거나 운행하거나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차량 품질 조사를 시켰는데 품질 조사를 거부하거나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죠. 요즘 들어 차내 방송이 듣기 편해진 이유가 있었구만. 관련 규정만 봐도 점검해야 할 것이 정말 많아서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점검에 임해야겠죠. 점검하는 사람한테 예산하고 인력도 팍팍 줘야 되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 택시기사들 좀 어리숙한 손님 타면 괜히 목적지로 바로 안 가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엄청 바가지 씌우잖아요. 요즘엔 지도 앱이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옛날엔 그런 양심 없는 기사분도 있었죠. 근데 그러면 무슨 죄예요? 사기죄인가? 이론상으로는 이런저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일단 택시발전법상 택시기사는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을 수 없고 승객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로 우회하여 돌아가는 경우를 부당한 운임의 대표적인 예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론상 손님을 기망해서 요금을 더 받은 거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임무에 위배해서 손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도 해당하니까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죠. 오, 그래도 사기 하나는 맞췄네. 변호사님, 저도 이제 법률 내공이 좀 쌓인 것 같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사기나 배임으로 기소하지는 않고 있어요. 엥? 왜요? 대부분의 경우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도 하고 택시발전법에서 그런 경우에 형벌이 아니라 면허 취소와 과태료로 규율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처분들을 놔두고 택시발전법 취지에 반해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규율하기 애매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인데 금액이 좀 짜치니까 빨간 줄은 말고 과태료 정도로만 한다 이 말인가? 그렇다고 택시 면허 취소가 그다지 약한 처분도 아니니까 처벌 강도 측면에서는 그래도 합리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엥? 그거 하면 택시 면허 잘려요? 그거 엄청 비싸지 않나? 2024년 기준 실거래가가 1억 1,50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한 번 걸렸다고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2회 적발 시까지는 사업 정지,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지만 어찌됐든 실질적인 금액으로만 봤을 때에는 웬만한 징역형보다 더 센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와우, 걸리면 피눈물 나겠네. 택시는 대중교통으로서 이런저런 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번화가 가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막 셀카봉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거리 말고도 카페 같은 데서 자리 펴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저 자신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같이 비치거나 할 것 같으면 다가가서 자리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엥? 그러면 옮겨줘요?
네, 옮겨주시던데요. 사실 저는 변호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 상상을 좀 하는 편인데 의외로 조용히 말하면 다들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방송에 얼굴 찍혀서 어디 업로드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지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 통신사나 플랫폼사 등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에잉? 영상 올린 사람이 아니라 통신사나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통신사나 플랫폼사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것도 청구할 수 있죠. 올린 사람 정보는 왜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니까요. 헐, 근데 그거 삭제 요청했는데 삭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해주죠.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모를까, 삭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은 쪽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와우, 아주 길을 쓰고 해주겠네. 오히려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임시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원성을 꽤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일에는 돈이 걸려야 돼. 아니 변호사님, 제가 저녁 식당을 갔는데 사장님이 고기 손질하는 걸 살짝 봤거든요. 도장색이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거죠, 밀수품. 바로 신고해야지. 워워워, 진정하세요. 말씀하시는 도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합격도장인데 놀랍게도 소 종류에 따라 써야 하는 색소가 다릅니다. 아니? 소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고요? 알고 계시는 빨간색 도장은 한우에만 쓰는 거고요. 한우가 아닌 유구고기의 경우에는 황색과 청색이 4대1로 섞인 녹색 도장을 쓰고, 젖소와 그 외 돼지 등 가축 고기는 적색과 청색이 4대1로 섞인 보라색을 써요. 오우, 생각지도 못한 지식. 근데 그거는 다 식용색소예요? 네, 식용색소죠. 그건 뭘로 만들어요? 그런 것도 다 법으로 정해놨나? 식품위생법 쪽 하위 규정을 잘 뒤져보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정해둔 2219페이지짜리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를 잘 살펴보시면 모든 식용색소들의 성분과 농도, 제법까지 싹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학식도 나와 있어요. 와, 그런 건 개정 한번 하려면 공무원들 허리 휘겠네. 식품 쪽은 워낙 규제거리가 많은데다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소홀하게 대충 규정할 수도 없는지라 그런 무시무시한 하위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만드신 분은 엄청 고생하셨겠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 쓰여진 여러 규제들이 포함된 탓도 있겠죠. 변호사님도 그런 쪽 일 받으면 그런 거 다 뒤져봐요? 뭐 받으면 뒤져봐야겠지만 아직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네요. 어딘가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친구랑 수다 떨러 카페 갔는데 친구가 가게 입구에 종이빨대 보고 자기는 종이빨대 있는 곳 싫다고 딴 데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를 그다지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이맛 나는 음료가 좋은 경험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좀만 담가놔도 바로 종이맛 나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써요? 진짜 순수하게 환경에 좋다고 기업들이 쓰는 건가? 그럴 리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데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아닌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생분해 손수 지은 제품이요? 그건 또 뭐야? 엄마가 만든 건 안 되는 건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요. 뭐 이런저런 절차가 있는데 대충 환경부에서 생분해돼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근데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는 건 뭔 소린지 알겠는데 사용 억제는 뭐예요? 뭐 사용량 줄여서 어디에 보고해야 되나? 뭐 사실 사용 억제 그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 억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자금 등을 지원해준다던가 사용 억제 대상 물품 처리 비용을 부담시킨다거나 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고요. 나중에 사용 억제가 무상 제공 금지나 금지로 강화될 수도 있죠. 헐, 그럼 나중에는 다른 빨대는 다 금지되고 종이빨대만 쓰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디스토피아 그 자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종이 빨대를 미리 도입했던 면도 있고요. 사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강화해서 아예 금지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된 적이 있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근데 왜 그랬대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은 3배 비싼데 손님들은 싫어해서 자영업자들 애로사항이 많았다네요. 맞긴 해. 그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원들이 긴급하게 이동해야 될 때 통제실에서 막 신호등 조작해서 다 파란불로 바꿔주잖아요. 그거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신호기의 신호 순서는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아서 행안부령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국정원 요원들이 급할 땐 본부에서 막 초록불 켜줘서 고속도로 마냥 쌩쌩 달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초록불은 안 켜져도 쌩쌩 달리기는 해요. 엥? 왜요?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과 과속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시죠? 알아요. 저번에 했잖아요. 도로교통법이었나? 거기에 적혀있댔어. 맞아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차량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수백 건 적발됐는데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지적된 적이 있거든요. 엥? 국정원 차량도 긴급자동차예요? 아니죠. 2013년 당시에도 아니었어요. 그럼 불법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근데 진짜로 007이면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소개드린 사례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일반 대중에게 밝혀지지 않았을 테니 실제로 블랙 요원이 그런 식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쓴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길이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비밀 요원이 아니잖아요. 하긴 그것도 그렇네. 탕수육하면 부먹과 찍먹 논쟁이 유명하잖아요. 변호사님은 부먹파예요, 찍먹파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밖에서 탕수육 시켜 먹은 적이 없네요. 저는 튀김옷 바삭한 걸 좋아해서 찍먹파인데 부먹도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탕평파였나? 고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가 맛있는데 먹는 방식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탕수육 같이 시켰을 때 부먹파가 맘대로 부어버리면 그건 재물손괴예요? 일단은 그래도 자기 음식에 소스 부은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일단 재물손괴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판례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도 재물손괴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니 함께 시킨 탕수육을 손괴해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죠. 판례는 그렇게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물건의 종래의 이용 상태가 형성된 경우에 그러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무단으로 변경시킨 경우에도 재물손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탕수육 소유자가 자신의 의지로 탕수육에 소스를 붓지 않는 이용 상태를 형성했고 소스를 부어서 그런 이용 상태를 변경시켰다면 재물손괴로 볼 여지도 있겠죠. 역시 재물손괴가 맞았군. 정의는 살아있어. 부먹단의 시대는 끝났다. 찍먹단의 정의의 철퇴를 받아라. 하지만 재물손괴가 성립하려면 사전에 부먹 찍먹에 대해 같이 시킨 사람들끼리 합의가 있어야 해요. 왜 아니? 판례는 소유자가 여러 명인 물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용 상태에 찬성하고 있었다고 해도 소유자들이 그런 이용을 하자고 결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이용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탕수육을 찍먹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했던 게 아니라면 소스를 붓는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럴 수가. 결국 정의는 패배하고 세상은 무분별하게 부어진 소스에 뒤덮일 운명인 것인가? 하지만 묘수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빨리요. 세상에 명운이 달려있어요. 탕수육을 쏘시면 돼요. 부먹 찍먹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탕수육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당수육을 쏘셔서 소유권을 온전히 획득하시면 찍먹 상태라는 탕수육의 이용 상태를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죠. 오, 그럼 묘수가? 아니 잠깐, 원래 사는 사람이 먹는 방법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묘수야? 날 속였어. 도의적으로 그렇긴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게 100%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헉, 모두가 도의를 지켰다면 세상에 범죄는 없었을 거예요. 세상 무시무시한 통찰을? 그 막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보면 고고학자들은 막 수수께끼 풀어서 고대 무덤들 찾아낸 다음 입구 폭파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레버도 당기고 굴러오는 돌도 피하고. 영화와 달리 현실의 고고학자들은 굴러오는 돌보다는 관계법령상 발굴 허가 신청 반려사유를 피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계실 테지만 말이죠. 헐, 알고 싶지 않던 현실. 현실의 낭만과 영화의 낭만은 조금 다를 때가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의 낭만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현실의 낭만은 뭔데요? 영화에서는 존스 교수가 위대한 발견으로 논문상을 받고 전 세계 학자들의 부러움을 사는 장면 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정황상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교수된 건 아니에요? 종신 교수직인 것 같던데. 부럽다. 맘대로 휴강 때리고 발굴 나가는 낭만 있는 인생. 근데 진짜 학자들 말고 인디아나 존스처럼 막 무덤 파헤쳐서 맘대로 물건 가져가고 그러면 그건 무슨 죄예요? 절도죄인가? 이론상 무덤에 대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무덤 안의 물건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 분묘 발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분묘 발굴죄로 규율되죠. 오잉? 그런 죄가 따로 있었다니? 근데 그러면 고고학자들은 깜빡하고 발굴 허가 안 받으면 분묘 발굴죄로 감옥 가는 거예요? 안에 문화유산 같은 게 있었다면 매장유산법을 위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대로 분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면 분묘 발굴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판례는 정당하게 승낙을 얻고 종교적 관습적 예를 갖추면 분묘 발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오래돼서 이제 관리자가 없는 무덤이면 꼼짝없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사나 종교 의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묘를 무연고분이라고 하는데요. 판례는 그런 무연고분은 분묘 발굴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엥? 관리해주는 자손 없으면 묘지 파헤쳐도 죄 안 돼요? 안에 묻힌 사람이 너무 불쌍한 것 같은데. 하지만 분묘 발굴죄의 취지는 종교 감정의 공서양속으로서 분묘에 대한 인륜, 도덕 내지는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거니까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거죠. 묘지를 존중받고 싶은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가실 때는 현세의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가셔야죠. 나를 기억할 자손을 낳아둬야 죽어서도 존중받는 거구나. 꼭 자손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신을 기려줄 사람이 있으면 형법으로 묘지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남에게 숭배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냥 자식 낳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으로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요? 하긴 부모 노릇이 대단하긴 해. 오늘은 부모님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도 말로 하면 더 잘 전달된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니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생각보다 높으신 분들 중에 무속인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막 조언 같은 거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풍문이 돌기는 하죠. 사실인지 검증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의외로 누구누구가 무속에 빠져있다더라 하는 기사가 나서 명예훼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로 회사 경영 같은 걸 무속인한테 조언받아서 하면 뭐 배임 같은 건 안 걸려요? 내가 주주면 당장 회장실 가서 칼춤 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판례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배임 판단을 할 때 배임인지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죄 인정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배임을 인정하고 있죠. 아니 왜요? 사장은 당연히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기업가는 가끔 보편적이지 않은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80년대에 애플에서 투자 가치를 느꼈다든지 90년대에 아마존닷컴에서 투자를 결정한 사장이 있다면 당시에는 멍청한 선택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하긴 나 같은 천재의 경영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보면 배임 행위일 수도 있겠군. 아니 잠깐, 그럼 무당말 믿고 경영해도 배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경영인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도 무속에 기반해서 자금을 굴리는 것도 인정해주는 건 아니라서요. 회사의 사업 안녕을 위한다며 회사 돈으로 굿을 치른 대표나 무속인의 말을 듣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서 펀드에 대규모 출자를 한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기도 했죠.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회사의 자금은 경영인 혼자의 자금이 아닌 주주들의 자금이기도 하고 주주가 한 명인 1인 회사라도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거래처의 미수금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금이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과감한 투자는 회장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 있으면 회장 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이익도 자기 혼자 온전히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쫄보처럼 남의 돈 잃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돈으로 승부를 보라는 거군요. 남의 노래를 함부로 영상에 쓰면 저작권 침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작권 있는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진짜 개못 불러서 도저히 원곡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으면 그래도 저작권 침해예요? 사실 십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긴 했어요. 엥? 진짜요? 이게 왜 있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9년 사건인데요. 원고가 블로그에 5살 난 딸이 가수를 따라해서 어설픈 발음과 동작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1분짜리 짧은 홈비디오 성질의 영상을 올렸는데 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게시를 중지시켜서 다시 게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건 사건이에요. 아니 1분짜리 홈비디오를 내리라고 했다고요? 좀 너무했다. 그래서 원고도 어린애가 가사도 음도 제대로 못 불렀는데 원곡 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완성도나 가창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게 명백하다면 저작물 이용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어요. 헐, 그럼 홈비디오는 복구 못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저작권 이용은 인정됐지만 침해는 인정이 안 됐고요. 오히려 블로그 주인이 협회로부터 위자료도 받았어요. 뭐잉? 저작물을 썼는데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요?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흔히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판단 과정이 꽤 복잡하지만 대충 요약하자면 5살짜리 딸내미가 1분 동안 재롱 부리는 홈비디오에 15초 정도 노래가 나온 것뿐이고 블로그 주인이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을 게재한 것도 아닌데 째째하게 그런 것까지 막지 말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째째하긴 한데 그래도 만든 사람 맘 아니에요?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산업발전을 위해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거라 반대로 산업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독점권 행사를 막는 역할도 하죠. 요즘이야 키즈 유튜버도 있고 조금 다르게 판단될지도 모르지만 당시 2009년이면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인데 솔직히 애들 노래 부르는 홈비디오 좀 있다고 노래가 덜 팔리거나 해서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게재 금지까지 시키는 거면 그냥 심술 부리는 거잖아요. 법정에서는 다 법대로 처리해서 그런 건 없는 줄 알았는데. 법대로 하는 거죠. 법도 법리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서 의외로 사람다운 면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끔 맛없으면 공짜라고 써놓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맛없으면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음식이 맛없으면 대금 채무가 면제되는 계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 개꿀인데? 근데 맛있다 맛없다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먹고 맛없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판단하진 않죠. 비슷한 예로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구매자가 검사해서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판례는 이런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맛없으면 돈 안 내는 계약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돈을 안 내도 되는 수준으로 맛이 없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사회통념상 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가 나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미료를 잘못 넣거나 상한 재료가 들어가서 맛이 이상하거나 어떤 음식에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없거나 했다면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그건 당연히 돈 안 내도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것보단 좀 넓게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맛있다 맛없다를 주관적인 평가로 봐서 그냥 소비자가 맛없다고 주장만 해도 돈을 안 내도 되는 걸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오, 뭐야, 방법이 있었네. 사실 그런 일방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좌우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심지어 법으로
그런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써놓기까지 했었죠. 오, 무효면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음식 대금 채무 자체는 사라지는 게 맞죠. 오, 개꿀. 내일부터 현수막 걸린 가게 순례 들어간다. 하지만 음식 대금 상당의 돈은 내셔야 돼요. 엥? 왜요? 무효라면서요. 음식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음식점 주인도 당연히 음식을 내와야 할 채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음식을 먹은 고객도 계약 없이 음식을 받은 거니까 음식값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가 생기죠. 뭐야, 그럼 조삼모사잖아. 대신 정말 맛이 없었다면 메뉴판에 적힌 음식값보다 실제 부당이득이 작으니 값을 깎아달라는 주장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죠. 맛없으니 깎아달라고 할 수는 있다는 거네. 그냥 유도리 있게 처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민법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맞춰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론적 적용이 실생활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법에 비하면 상당히 유도리가 있는 편이죠. 그 무속인 중에 가끔 자기는 진짜 복채 안 받고 싶은데 복채 안 받으면 천벌 받는다고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변리사 친구도 특허나 상표 출원에 돈 아끼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미신을 흘려서 고객들을 현혹해볼까 고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오, 그래서요? 그 친구가 연기를 못해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나쁜 짓도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람 하나 구하셨네. 근데 막 그렇게 천벌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협박죄에 걸려요? 돈 받았으니까 공갈죄인가? 판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엥? 또 판례가 있네.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데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그 외에도 아들이 삐뚤어진다, 부부가 이별한다, 사업이 망한다,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해놨네요. 아니, 겁나 구체적이네. 검사가 상고까지 한 사안인데 제가 봐도 상고할 만한 것 같아요. 평소에야 미신이라고 코웃음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심신이 힘들 때 저런 수작을 부리면 가독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이스피싱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조상천도제가 뭐예요?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 의식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사자보이즈에 대한 천도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안 해주면 저주할 만도 하네. 막 꿈에서 나와서 가위 눌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꿈에 나와준다고 하면 당장 묘소 달려가서 한삽 뜨실 분들이 수천 명 정도는 계신 것 같은데요. 가끔 채용공고에 고졸 이상 뽑는다고 하는 데에는 대졸 뽑으면 부담스럽다고 안 뽑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점보다 지원자의 스펙이 너무 높으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지원자에게 더 좋은 기회도 많이 있을 테니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힘든 면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대졸인 거 숨기고 고졸로 지원해서 입사하면 어떻게 돼요? 허위 경력 기재로 잘려요? 옛날에는 잘랐죠. 엥? 잘린다고요? 왜요? 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옛날에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위장 취업을 한 다음 파업에 가담하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된 면이 있죠. 오, 상식이 늘었다. 그럼 요즘에는 학력 속여도 못 잘라요? 뭐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단순히 최종 학력을 낮췄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운동 하려고 위장 취업했다던가 하는 게 아니면 회사에 딱히 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학력 속여서 잘린 게 아니라 위장 취업해서 잘린 거네. 실제로는 학력까지는 아니어도 학벌을 오기재한 경우에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잘못 적었을 뿐이고 안 속였어도 충분히 취업 가능했던 스펙이었으면 그것도 해고 사유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최종 학력을 낮게 기재한 정도로는 해고 사유가 아니라고 봐야죠. 엥? 학벌을 실수로 잘못 기재해요? 에이, 거짓말 같은데?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판결 내용에는 학교 이름들을 다 가려놨지만 정황상 학부보다 대학원을 조금 더 이름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모르고 학부에도 대학원 이름을 써버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졸업증명서는 제대로 졸업한 학부 걸 내기도 했고요. 졸업증명서는 제대로 냈다고요? 진짜 실수였나 보네. 어쩌다 그랬지? 지원서 쓰다가 잠깐 졸았나? 이력서에 한두 글자 잘못 적은 것 뿐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학벌 위조범으로 몰려서 해고까지 당한 거죠. 와, 그건 10년쯤 지나도 가끔 꿈에 나오겠네. 그 형벌에 보면 벌금이 있잖아요. 그거 물가 상승하면 벌금도 올라가요? 아니요, 사회 상황에 따라 특정 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형량을 강화하는 경우는 조금 있었지만 물가가 올랐다고 전체 벌금을 조금씩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네요. 엥? 그럼 지금 벌금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대부분의 벌금형은 1996년에 화폐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뀔 때 개정된 벌금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1996년이요? 그럼 거의 30년 전이네. 정확히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된 형법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상으로는 물가가 2.12배 정도 느는 동안 벌금이 그대로였던 것이니 실질적으로 체감 벌금은 30년 전에 47% 정도가 되겠네요. 30년 동안 반토막 난 거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인상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범칙금이
최저임금이나 벌금이 물가 상승이나 소득 상승을 못 따라간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벌금을 범죄자의 수익에 따라 결정하는 일수 벌금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시죠. 오, 그건 좀 그럴듯한데 근데 이런 건 왜 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사실 형사 피고인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구속되냐 안 되냐, 감옥 가냐 안 가냐지 벌금형 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뭐 벌금형 액수가 너무 낮아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니까 닭과 달걀 문제 같기도 한데요. 과징금처럼 수억 수십억 대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확실히 과징금 사건의 경우엔 액수를 줄이려고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죠. 효과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또 도계자 하셨다면서요? 수치스럽습니다.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왜 그러셨대? 오히려 한동안 안 그랬던 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실수라는 게 나도 이제 짬 좀 먹은 것 같은데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터지는 법이잖아요. 이제 짬 좀 타셨다고 생각하셨군요? 솔직히 많이 했잖아요. 백화도 넘겼고 Q&A도 했고. 실수하기 딱 좋은 마음가짐이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실수하기 전에 꽤 오랫동안 버티셨잖아요. 저번에는 2연속 도계자였는데. 백조가 수면 위를 유유히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속에서 열심히 물장구를 치고 있듯이 저도 회원 전용 공개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백조 아니고 거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고치시긴 했네. 영상 검수 절차를 강화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고요. 기획, 제작, 회원 공개 단계까지 최소 3번의 검수를 거치고 있습니다. 와우, 하지만 이번에 법률이 아니라 대사에서 터져버렸죠. 고고학 종사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참새단에서 꽉 변호사의 성의 있는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성의를 가져왔습니다. 뭐죠? 멤버십 회원을 위한 푸아그라 이모티콘입니다. 아니? 이제 꽉 변호사나 참새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을 때 정식으로 이모티콘을 통해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의견에는 왜요? 일심동체잖아요. 정 불만이시면 참새꼬치 이모티콘도 하나 만들까요? 아, 푸아그라로 합의합시다. 다시금 부족한 영상 사랑해주시는 참새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엉뚱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영화 리뷰라고 하면서 막 결말 포함 이렇게 써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경영하느라 정말 시간이 없는 친구가 영화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그런 걸로 영화를 본셈 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불행한 인생 같은데. 뭐 행복이란 건 사람 나름이니까요. 근데 그런 유튜브 채널은 불법이에요? 막 영화사가 뭐라고 하면 영상 내려야 되는 건가? 대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내려달라면 내려야 하는데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엥? 안 내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나 비평등을 위해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영화 줄거리가 포함된 영상이라도 리뷰를 목적으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리뷰 영상은 된다고요? 그럼 영화 다 요약해서 설명해놓고 맨 끝에다 별점 하나 띡 써놓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리뷰가 주 컨텐츠고 영화는 부연 내지는 참고자료여야 하고요. 인용 목적이나 저작물의 성질,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니까 사실상 영화를 요약해서 틀어주면서 명목상 간단한 리뷰를 붙인 정도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구만. 서로 규모는 다를지라도 작품을 만드는 동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성과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겠죠. 아니, 근데 요약해주는 거 대부분 망한 영화던데 그런 것도 존중해줘야 돼요? 저는 망한 영화라도 일단 진짜 제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열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 똥망한 영화도 재미있게 봐주시는 편인가요? 그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데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 달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집에서 핵발전기 만들 수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발전기 돌려도 돼요? 그거 온실가스도 안 나오고 나름 친환경적인데.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원자로를 지으려면 건설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요. 건설 허가는 원자로를 지을 만한 기술 능력이 있어야만 나와요. 엥? 꼭 건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엄청 조그맣게 만들면 건설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보통 핵연료를 이용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끓이는 거니까 그렇게 작아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사에서 2018년에 1m 정도 크기에 10년간 1만 와트 정도의 전력을 내는 초소형 원자로도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건설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건설할 필요는 없어질 테니 건설 허가는 안 받아도 될 텐데요. 좋았어. 우리 집에도 하나 놔둬야겠다. 하지만 핵연료를 쓸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축되지 않은 우라늄을 300g 미만으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원자력은 사실상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거니까 허가 없이는 발전기는 못 돌린다고 봐야겠죠. 엥이, 근데 그거 몰래 돌렸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천만 원이요? 10년 전기료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당연히 발전기랑 연료도 몰수되는 거니까 손해만 막심하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할 걸 생각하면 빈말로도 이득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죠. 역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로군. 그리고 큰 사업에는 큰 비용도 따르는 법입니다. 근데 방사능은 안 무서우세요? 그 수능이나 뭐 중요한 시험 볼 때요. 컨닝하면 쫓겨나잖아요. 정부가 관여하는 중요한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편이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불가 처분이 가능하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되네요. 와, 5년이나 못 봐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간만 볼 수 있는 시험이니까 사실상 시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수도 있죠. 와우, 확실히 엄격함의 레벨이 다르네. 근데 막 문신 같은 걸로 컨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뭐 물건 같은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몸이잖아요. 뭐 각 시험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서는 문신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대부분의 시험 관련 법령들은 부정행위에 관해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제재 규정만 있고 부정행위를 열거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담당자들의 재량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 자기 몸이니까 부정행위를 한 적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까비. 근데 그러면 문신 있으면 영원히 그 시험은 못 보겠네요. 아무래도 시험과 관련된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거면 시술 등으로 지우지 않으면 응시가 힘든 면이 있겠죠. 저런. 그래도 당당하게 문신을 하고 문신을 참고해서 시험을 봤다면 다른 부정행위자와 달리 피할 수 있는 형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엥? 형벌을 피한다고요? 무슨 죄를 피하는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요. 공무원이 감독하는 시험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판례는 부정행위를 위해 부정행위 수단을 숨기고 시험을 치르면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거든요. 엥? 근데 왜 문신이면 성립 안 해요? 업무는 방해했지만 부정행위를 숨긴 게 아니니까 위계를 쓴 건 아니잖아요. 헐. 헷갈리면 안 하는 게 제일이지만 정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물어보고 하는 게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죠. 매번 변호사님께 질문하는 저처럼 말이죠. 조금 자제하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겠네요. 그 새로 생긴 라멘집 가면 막 일본 애니 노래 나오고 인테리어로 애니메이션 피규어들 막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본풍 가게에서 애니메이션 음악을 많이 틀지만 결혼식장이나 비즈니스 접대에 쓰이는 레스토랑에서도 가끔 지브리 영화 주제가 될 피아노 변주 버전 모음집 같은 걸 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먹으면 돼지 돼서 온천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제대로 주문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게 장사하는데 피규어 전시해놔도 돼요? 장사하는데 남의 작품만 놔두는 건데 허락 안 받으면 그 저작권 같은 거 침해하는 거 아닌가? 뭐 제대로 사서 해놓은 거면 문제야 없죠. 미술 저작물의 경우 원본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작물 원본을 전시할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전시하라고 파는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사서 전시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건 너무 상도덕이 없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 그럼 막 피규어 사서 전시해놓는 사설 박물관 같은 것도 다 공식 허락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샀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야외에서 전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그런 것도 문제가 없죠. 엥? 야외에서 하는 건 또 안 돼요? 거리나 공원, 건축물 외벽처럼 밖에서 전시하는 건 금지예요. 아무리 전시 목적이라고는 해도 밖에다가 전시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적당히 가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만 보여주는 선에서만 전시하라는 거죠. 뭔가 납득은 되는데 깔끔하지가 않은 기분인데. 저작권법은 특히나 저작권과 저작물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타협의 흔적이 드러나는 조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누덕누덕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죠. 야구 경기 보다 보면 막 관객석에 파울볼이랑 홈런볼이랑 그런 공들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날아온 공을 돌려주는 문화가 있는 곳도 있고 관객이 가지는 문화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날아온 파울볼이나 홈런볼 같은 거에 맞으면 선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판례는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운동 경기 중에 경기 규칙을 지킨 행위나 혹은 경미한 반칙이 있었더라도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의적으로 관객석에 공을 던지거나 한 게 아닌 단순히 홈런볼이나 파울볼이 관객석에 넘어갔다면 선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하긴 관객 맞추려고 홈런 친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경기 운영 측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엥? 운영 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요? 판례는 사회인 야구 도중 악송구로 인해 대기 선수가 다친 사례에서 경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파울이나 악송구의 위험을 고려해 펜스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다만 대기 선수도 그러한 상황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 비율은 60%로 낮춰서 산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관객이 다쳤고 관객이 다칠 수도 있는 구속이 빠른 공들이 관객석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을 운영 측이 방치했다면 운영 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야구장 관객석 쪽에 그물망 같은 거 쳐져 있는 거구나. 운영 측도 관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망이 찢어졌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빠른 공이 관객석에 날아와서 관객이 다쳤다면 운영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겠죠. 좋았어. 앞으로 그물망 약한 곳에 적극적으로 앉아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현실 데드볼, 현실 머니볼. 물론 그렇게 고의로 부상을 당하시면 운영 측 과실이 매우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운영 측에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되면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죠. 아, 그러네. 이게 자해공갈이구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내 연애가 금지라서 원래 연애하는 커플 얘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변호사들도 그런 거 해요? 아니요, 변호사는 사내 연애하는 케이스는 잘 못 봤네요. 엥? 왜요? 변호사 커플은 많던데. 아무래도 변호사는 이직이 잦기도 하고 변호사 커플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안정적인 직장에 한 명은 다이나믹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이나믹한 직장이요? 그게 뭐예요? 연봉이요. 흔히 하방 지지형과 상방 돌파형이라고 부르죠. 보통 한 명은 사내변이나 공직, 다른 한 명은 로펌에 다니죠. 아, 한 방에 이해됐어. 근데 그렇게 막 사내 연애 금지시키고 사내 연애 했다고 직원들 징계하고 그런 거는 합법이에요? 사실 사내연애라고 해도 이런저런 유형이 있을 텐데요. 판례는 직원을 징계할 때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할 때에는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 단순히 건전하게 사내연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힘들겠죠. 건전한 사내 연애는 뭐고 건전하지 않은 사내 연애는 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요. 두근두근. 승무원들은 비행하면 회사에서 현지 호텔을 잡아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부러움. 그 호텔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죠. 부적절한 관계가 뭔가요? 판례는 승무원이 체류하는 현지 호텔도 근무를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사생활이 아닌 근무 중 풍기문란에 해당해서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봤어요. 아하, 건전하지 않은 사내 연애가 이런 뜻이었구만. 회사에서 너무 뜨겁지는 말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사내연애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기혼자들끼리의 사내불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건 납득이 가네. 가끔 막 대기업에서 불륜 사건 터지면 인터넷 기사도 뜨잖아요. 망신, 개망신. 기업으로서도 근로자의 사생활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근로자로서도 기업에 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해야겠지요. 옛날에는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물로켓하고 고무동력기 날리고 그걸로 수행평가 대체하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엥? 요즘도 그거 해요? 요즘 애들은 드론 날리거나 앱 만들고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드론이나 앱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만들라고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물로켓을 진짜로 잘 만들어서요.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죄 이런 걸로 잡혀가나? 일단 총포화약법이나 방위사업법상으로는 물로켓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규율 대상인 화약이나 무기체계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드는 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법상 국방과학기술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대륙간 탄도 물로켓은 아무런 제약 없는 거예요? 좋았어. 당장 만들어야지. 하지만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있겠네요. 대무역법이요? 물로켓 그렇게까지 안 큰데. 국제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사일 부품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나라별로 통제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사정거리 300km,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부품은 통제되고 있고 화약을 쓸 것을 요하지도 않으니까 물로켓인 경우에도 500kg 이상을 대륙간 이송할 수 있다면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겠죠. 수출 규제는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 없는 거죠. 뭐 옛날에는 전략물자를 제조하기만 해도 관계행정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삭제됐네요. 그럼 쏘는 거는요? 일단 쏘면 외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출로 봐야 되나? 일단 대외무역법상 수출은 외국으로의 물품 이동 원인을 매매는 물론 임대나 증여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도 수출로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쏴서 넘어간 것이라면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전쟁 중에 쏜 미사일도 대외무역법 위반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그나저나 그런 건 대체 왜 만드시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건 인정이긴 하죠.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조직이 경찰보다 더 세잖아요. 무협지 같은 데서도 관무불가침이라고 해서 무림 고수들 싸우면 정부는 개입 안 하고요. 작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설정이긴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마피아들이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제3세계의 암울한 현실과 상황이 비슷하죠. 근데 막 그렇게 범죄 조직 있는데 경찰이 손을 안 대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경찰 직무집행법을 살펴보면 경찰은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서 직무유기죄로 유죄를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막 마피아나 무림처럼 범죄 조직이 너무 강력하면요? 그때도 직무유기예요? 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그런 건 안 되나?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무섭잖아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경찰관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서 직무유기를 부정한 판례가 있죠. 아니 이건 또 왜 있어? 도대체 어떤 사건인데 경찰관이 정신이 나갔어요? 경찰서장이 잠시 다른 곳에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부하 경찰이 무기고에서 실탄을 꺼내서 마을 주민을 살상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인데요. 경찰서장이 사상자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서 진압 및 수사 지휘는 물론이고 비상대피 지휘도 포기해서 직무를 유기한 사건이에요. 아니 그건 좀 이해가 되네. 실탄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저지해? 그래서 판례도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서장한테 직무유기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엄청난 무림고수가 장풍이며 검기검강을 쏘아대며 날뛰고 있거나 마피아가 기관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하긴 죽기랑 감옥 가기 중 택일은 너무하긴 해.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니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겠죠.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럼 무림고수가 날뛰는 세상에선 어떻게 지원해줘야 돼요? 소림사 같은 곳에 위탁교육이라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막 인터넷에 보면 자기 집에서 알몸으로 있었는데 누가 신고해서 경찰한테 주의받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개인적으로 왜 커튼 없이 창문에서 보이는 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집안인데 남한테 보이는 장소에서 알몸으로 있으면 공연음란죄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 아닌데 그건 쳐다본 사람 잘못 아닌가? 그 경우엔 공연음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잉? 진짜요? 판례는 공연음란의 음란성을 단순한 성기 노출이나 나체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판례는 노출 일시, 장소,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노상방뇨를 위해 성기를 노출한 경우나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던 피고인이 더운 여름밤 인도에서 나체로 누워있던 사례에서도 음란성을 부정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그런 사례들로 미루어보면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집안에서 편의를 위해 나체로 생활하면서 실수로 커튼을 닫지 않아 나체가 노출된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오,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병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 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에는 주의하셔야겠네요. 의아니? 성적인 의도가 없어 공연음란까지는 안 되는 노출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하면 병범죄처벌법상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판례는 사유지인 옥상도 가림막 등이 없이 남들에게 노출된 이상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봤으니 커튼이 쳐지지 않은 집안도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러면 깜빡하고 커튼 안 쳤으면 범칙금 먹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고의로 과다 노출을 한 건 아니니 곧바로 범칙금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변에서 항의가 있었거나 했는데도 무시하고 커튼을 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생길 테니 범칙금을 내셔야 할 수 있겠죠. 이럴 수가.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라니. 아무리 사유지라고는 해도 우리나라 정서상 다 보이는 곳에서 알몸으로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긴 다 허용해버리면 아파트가 마트 정육 코너처럼 돼버리겠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 않을까요? 왜요? 우연히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파트도 있을 수 있죠. 이웃끼리 그런 분위기가 서로 옮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놀이동산에 갔는데 사람들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저도요. 변호사님은 누구랑 갔어요? 아내랑요. 정말 좋아하는 해외 게임이 국내 놀이동산이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굿즈 사러 가셨군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길게 서 있는데 번호표 좀 뽑게 해주면 될 걸 다 줄을 세워놓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번호표를 뽑게 하고 냉난방이 되는 카페에 1인 1음료 원칙을 정해두면 돈을 훨씬 잘 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냥 번호표 기계 하나 사가지고 놀이기구 앞에 세워두면 그건 뭐 무슨 법에 걸려요? 업무방해나 그런 건가? 그걸 직접 한다는 발상은 안 해봤네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뭐 돈 받는 건 아니죠? 돈 받으면 달라요? 다를 수 있죠. 변경된 판례의 태도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출입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 자격을 기망해서 출입하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놀이동산은 일반 음식점 같은 곳과 달리 티켓을 산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잡상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의 판매를 금지하는 이용 수칙도 정해놓으니까요. 번호표를 돈 받고 뽑아줄 생각으로 입장하게 되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돈 안 받으면요? 그렇게 되면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약관이 물건의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는 거라면 무상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겠죠. 만약 약관의 해석이 애매하더라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를 고려해보더라도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놀이동산의 운영에 무슨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 테니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겠죠. 예, 그럼 돌아다니면서 번호표 기계 설치하면서 다녀야지. 그래도 놀이동산 전기를 마음대로 끌어 쓰시면 안 돼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아,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호의로 하는 좋은 일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지만 그래도 의외의 측면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니 전례가 없는 일에 손을 뻗으실 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해본 다음 착수해야겠죠. 그럼 휴대용 배터리도 같이 가져가야겠네. 그 정도면 그냥 우선 입장권을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나오겠네요. 후, 원래 정의구현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쥬라기 공원 만들어서 경영하려면 무슨 인허가 받아야 돼요? 일반 동물원이랑 똑같은 인허가 받으면 되나? 쥬라기 공원이요? 생명공학으로 공룡을 복원하는 데에 성공하신 건가요? 아니, 사람 중에서도 가끔 유독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새들 중에서도 유독 공룡처럼 생긴 새들을 모아서 전시하면 쥬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걸 몰라주네. 일단 생명공학적으로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쥬라기 공원은 법률상 동물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엥? 쥬라기 공원은 동물원이 아니라고요? 공룡은 파충류니까 동물 맞는데? 동물원의 요건에 관해서는 동물원 수족관법에 정해져 있는데 야생동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돼 있어요. 야생동물 등은 야생생물법상 야생생물 중 동물이랑 축산법상 가축을 포함하는 걸로 정의돼 있는데 공룡은 축산법상 가축이라고 볼 수 없고 야생생물은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이라서 생명공학을 통해 탄생시킨 공룡이 야생동물이라 보기도 힘들고 심지어 쥬라기 공원 영화 1편을 기준으로 하면 공원 밖에서는 생식도 못하게 유전자 조작도 되어 있으니 더더욱 야생동물이라고 보기는 힘들 테니 야생동물이 아닌 공룡을 전시하는 쥬라기 공원도 동물원 수족관법상 동물원이라 보기는 힘들겠죠. 헐, 그럼 쥬라기 공원 지을 땐 동물원 인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건설이 아니라 운영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공룡이 풀려나서 야생화되면 어떡해요? 영화에서도 애들 막 탈출해서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처음 지을 땐 야생동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 아니라 운영의 허가가 필요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건설 당시에는 운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좋은 소송 전략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럼 쥬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인허가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영화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지은 것도 단순한 탈출 우려 외에도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얽혀 있을지도 모르죠. 사업 하나 하려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구만. 아니, 제가 애용하는 유머 사이트가 있는데 누가 AI로 거기 사이트에 있는 유머글을 다 긁어가서 서버가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저런 상심이 크시겠어요. 아니, 뭐 운영하시는 분이 열심히 대처하긴 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법에 안 걸려요? 디도스 공격인가? 그런 거 무슨 법에 걸리지 않나? AI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장애를 발생시킨 게 디도스랑 똑같이 처벌되기는 힘들죠. 판례는 정통망법이 규율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려면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서버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다소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으로 광고글과 광고 댓글을 써주는 프로그램과 특정 사이트의 판매 정보를 긁어오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한 판례가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단순히 빠르게 한 거로는 안 걸려요? 아니, 그래도 서버도 터지고 여러 사람 불편해지는데 이거 입법불비 아닌가? 입법불비? 사실 이미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입법 불비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작업을 빨리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죄로 규정해버리면 성능 좋은 프로그램은 전부 범죄가 될 수 있으니 그건 그것대로 입법이 곤란하죠. 그것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럼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람만 쓸 수 있게끔 로그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죠. 판례는 사이트에 회원당 게시글 수 제한이 있을 때 이러한 제한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캡차 등으로 접속자들의 컨텐츠 소비 속도에 제한을 걸어서 너무 빠른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약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네. 기술은 한쪽만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격 기술이 발전하면 방어 기술도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죠. 요즘에는 최신 영화나 드라마 나오면 스포일러 당할까봐 다 볼 때까지 인터넷 금지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반전 영화가 유명할 때 영화관에서 영화의 반전을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근데 영화를 스포일러하면 무슨 죄가 돼요? 업무방해죄인가?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포일러는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허위사실 유포는 대충 뭔 소린지 알겠는데 위계랑 위력은 뭐예요?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고 위력은 폭행, 협박 등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게 할 만한 힘의 행사 등을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게에서 난동 부리는 거네요. 업무방해가 생각보다 범위가 좁구나. 그래서 스포일러를 이유로 업무방해를 다투지는 않죠. 하지만 스포일러가 재물손괴인지 여부를 설명한 판례가 있어요. 엥? 재물손괴요? 뭘 손괴해요? 영화를요? 정확히는 영화가 아니라 방탈출의 스포일러가 문제된 사안인데 자기네 방탈출을 다른 사업자가 따라하자 기존 테마가 스포일러돼서 못쓰게 됐으니까 새로운 테마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에요. 오, 좀 그럴듯한데 그래서요? 판례는 게임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은 필연적으로 비밀성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스토리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콘텐츠를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어요. 예시로 스릴러 영화의 결말이 유출돼도 영화를 손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죠. 하긴 스포일러가 재물손괴면 카페에서 영화 얘기할 때도 다들 엄청 소곤소곤 얘기해야겠네. 감상평을 공유하는 모임을 경찰이 주기적으로 단속할지도 모르죠. 꼼짝마, 스포일러 단속반이다. 손에서 팸플릿 내려놔. 그 코로나 시절에 재택근무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상상하던 혁신이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마음처럼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맞아, 집에서 일하면 왠지 회사에서만큼 집중이 안 되던데. 변호사님도 그래요? 저도 집에 있을 때에는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을 집으로 안 가져오는 편입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일하고 생활하고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서 뭐 하려고 하면 괜히 방 청소하고 싶어지잖아요. 솔직히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재택근무하면서 집안일 하나 걸리면 회사가 자를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게 된다면 징계 사유가 근무 성적 불량 또는 근무지 무단 이탈이 될 텐데요. 판례는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 근무 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치에 못 미치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기간 중 집안일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근무 성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경우에 해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일에 지장만 없으면 잘리지는 않는다는 거네. 좋았어. 당장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다 돌린다. 그럼 근무지 이탈은요? 잠깐 세탁기 돌리러 베란다 가는 것도 근무지 이탈인가? 근무지 이탈의 경우에는 집안일이 휴게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어요. 판례는 휴게 시간에 다른 장소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인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집안일도 너무 오래 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 자르는 게 쉽지 않네. 아무래도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일만 제대로 한다면 조금 눈꼴 시려도 자르지는 말라는 거죠. 요즘 거리 다니다 보면 문신한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문신이 점점 대중화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장발 남성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문신 해봤어요? 네, 해봤죠. 헐, 문신 해봤다고요? 무슨 문신이요? 그 눈 가리고 칼이랑 천칭 들고 있는 그 여신 문신이에요? 뭐라 카더라? 정의의 여신이요? 네, 그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눈썹 문신을 해본 적이 있죠. 에이, 노잼. 생각보다 눈썹 문신도 문신으로 잡는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문신 대중화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 같은데 취지랑 좀 안 맞긴 하죠. 근데 만약에 누가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문신을 새겨놓으면 상해죄예요? 판례는 화상으로 인해 흉터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문신도 상해죄의 상해로 볼 가능성이 높고 또 문신 시술의 특성상 일반 상해보다는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예요? 왜요? 바늘이 위험한가? 물론 문신 시술 자체가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인지라 바늘 자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신 시술사가 사용하는 염료도 비인가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개중에는 법적으로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염료가 위험물질이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거였네. 아무리 많이들 한다고 해도 일단은 대부분 불법 시술이니까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웬만하면 그런 곳보다는 법의 눈길이 닿는 곳에서 하세요. 하지만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위험한 불법 행위들의 딜레마이긴 하죠. 합법화하기엔 위험하고 불법인 채로 놔두면 음지화돼서 더 위험해지고 그나마 요즘 눈썹 문신 같은 건 병원에서 하기도 하니까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방법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눈썹 문신 아닌 건 합법적인 곳이 잘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떡해요? 뭐 안타깝지만 의료인 면허를 갖추신 분을 찾으셔야죠. 앵니. 요즘 캐대언 음원이 외국 차트들에 휩쓴다던데. 팬으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크다운이 마음에 들어서 많이 듣는데
차트 상위엔 항상 골든이 들어있더라고요. 엥? 사자보이즈 좋아하신다면서요? 요 아이돌도 많이 듣습니다. 배신자. 어허. 근데 막 가수 소속사 같은 데서는 가수 순위 올리려고 막 핸드폰 여러 개 돌려서 계속 음원 재생하잖아요. 아, 음원 사재기요? 맞다, 그거는 무슨 죄예요? 그냥 음악 많이 튼 거라 무죄인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최근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요즘 음원 사재기는 음원 사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스트리밍 플랫폼 계정을 1600여 개 구매해서 가상 서버를 임대해서 가상 PC와 고정 IP를 다수 배정해서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음원을 검색하고 재생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와우, 엄청 본격적이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죄인데요? 일단 불법 계정을 1600여 개 구입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계정으로 음원 플랫폼에 접속해서 정통만법 위반, 음원 순위를 조작했으니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그리고 음원 사재기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음악산업법 위반도 성립했죠. 와, 많기도 하네. 근데 그러면 몇 년형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범죄 행위를 한 번에 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정통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가 각각 5년 이하니까 최대 7년 반까지 나올 수 있죠. 와, 7년이요? 그 정도면 인생 한 방에 망하겠네. 일단 이론상 법정 최고형은 7년 반이 되지만 실제 사례의 경우에는 음원 사재기를 직접 실행한 업자가 2년 정도의 실형을 받았네요. 엥? 2년밖에 안 나와요?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정통망법 위반이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앱 같은 걸 해킹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죄니까 아무리 음원 사재기를 조직적으로 했다고 해도 법정 최고형을 받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죠. 또 음악산업법상 음원 사재기의 형량을 2년 이하로 정했는데 다른 범죄도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더 높게 주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하긴 은행의 해킹이랑 음원 사재기가 같은 형량이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하네. 그 찜질방에 가면 막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뭐 황토방도 있고 자수정방도 있고 산소방도 있고. 저는 더위에 약한 편이라 개인적으로 산소방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맞아, 산소방은 좀 시원하던데. 사실 왜 시원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찜질방 방 중에는 소금방이라고 암염으로 만든 방도 있잖아요. 그거 암염 핥으면 재물손괴예요? 찜질방 벽을 핥으신다고요? 아니, 소금인데 좀 핥을 수도 있죠. 아니 이런 질문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나 좀 서운해. 일반적인 벽이라고 하면 핥아봐야 침이 묻는 거 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테니 범죄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경우에는 찜질방 소금방 벽이 소금벽돌이라는 점이 주로 문제가 되겠네요. 엥? 그거 핥으면 없어져요? 시중에 유통되는 소금벽돌들의 경우에는 일부 황토 등을 섞어서 내구성을 강화한 것들도 보이는데 100% 소금으로 된 블록을 파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소금 블록의 제조법에 관한 특허들도 꽤 보이고요. 엥? 이거 황토도 들어있어요? 왜? 탭탭. 어찌됐건 주성분은 대부분 소금인 것 같으니 물이 닿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녹아나는 성분이겠죠. 그런 면에서 소금방 벽을 핥으면 소금 블럭을 훼손하게 될 테니 재물손괴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또 소금벽의 경우에는 찜질방 주인의 소유 점유물이니 소금벽을 무단으로 섭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그러네, 생각해보니 남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은 거구나. 하지만 진짜로 소금벽을 먹은 게 맞을까요? 잉?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찜질방은 아무래도 목욕시설이고 안에서 사람들이 수다도 떨 테니까 사실 핥은 건 소금벽이 아니라 그 표면에 묻은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체기관 기계로 대체하고 막 팔다리도 한두 개 더 달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이보그의 기계로 대체된 신체 부분을 부쉈으면 상해예요, 재물손괴예요?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는 신체를 대체하는 의족이나 의수를 파손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판례는 의족을 부순 사례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역시 신체를 대체했어도 물건은 물건이라고 보는 건가? 하지만 장애인이 근무 중에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정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어요. 뭐야, 그럼 재물손괴라는 거예요, 상해라는 거예요? 죄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가 되겠죠. 형법은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벌하는 거니까 사람들끼리의 분쟁을 규율하는 민사법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체라고 보기 힘든 의족을 부순 걸로는 재물손괴라고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민사법적인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법적 관점에서는 팔다리 다친 것만큼 노동자에게 큰 손해가 생기니까 산재법상 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물손괴죄로 처벌은 되지만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의족 하나를 새로 사주는 것보다는 위자료나 일실수익 면에서 훨씬 높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테니 합의금은 상해에 준하는 액수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양형면에서도 그런 점들 때문에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바로 이해했어. 상해만큼 나쁜 재물손괴란 거네. 뭐 다른 사람 의족을 부수면 때리는 것만큼이나 나쁜 짓이니까요. 여장 남자들 중에 관리 엄청 잘한 사람들 보면 자세히 안 보면 여자인 줄 모르잖아요.
화장이나 복장으로 남성적 특징을 교묘하게 감추는 기법을 잘 알고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게임이나 만화의 여장남자 캐릭터들은 그냥 여자를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지 않고 그런 디테일을 잘 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도 딱히 이런 걸 알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또 지식한테 저주받으셨네. 이젠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장남자가 술집 같은 데 가서 남자한테 여자인 척 술 얻어먹으면 그건 사기죄예요? 아니 이건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고 제보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평소랑 그다지 다를 건 없어 보이지만 아니 잠깐 뭐라고요? 일단은 여장을 하신 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술을 얻어먹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것도 경우를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막 적극적으로 여우짓해서 홀렸으면 사기죄고 조용히 예쁘게 여장만 하고 있었으면 무죄인가? 사기죄는 워낙에 역사가 깊고 케이스도 많은 범죄라 비망, 인과관계 등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이런저런 법리 이론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종합해보면 대략 상대방이 기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술을 사준 상대방이 여장하신 분이 남자란 걸 알았다면 술을 안 사줬을 상황이었다면 여장을 하고 술을 얻어먹은 게 사기죄가 될 수 있겠죠. 아항 근데 남자란 걸 알았으면 술을 안 사줬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피해자가 아 남잔 줄 알았으면 안 사줬지 하면 되는 건가? 그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 거래 상황 등을 비추어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기망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성향보다는 술을 사준 상황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일반적인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사는 경우에는 낯선 동성에게 우연한 계기로 술을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성임을 알았다면 술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이성그룹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헌팅 포차나 바 등에서 이성에 대한 플러팅 수단으로 잘 알려진 저쪽 남성분이 보내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되어야 상대방이 이성이 아니었으면 술을 안 사줬을 거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하 누가 봐도 빼박으로 여자니까 술 사주는 상황이야 하는 거군. 근데 그러면 바에서 그냥 여장하고 앉아있었는데 저쪽 남성분이 보내신 겁니다 해서 받아버리면 그것도 사기죄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장이 취미라 여장하고 앉아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술값을 뜯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니까 사기죄의 고의도 인정이 안 될 테고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장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으니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죠. 다만 잔을 보내신 분이 술을 한 잔 더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장 사실에 대한 시식상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없이 두 번째 잔을 받으셨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잔은 그냥 사고라는 거구만. 안타깝지만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플러팅을 하려면 그 정도 사고는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미인을 얻는 거지. 그 미인이 미남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 자동차로 도로에서 과속하면 벌금형이잖아요. 초과속도와 횟수에 따라 벌금이 다르지만 일단 벌금형이 있죠. 근데 전동일체어도 과속하면 벌금형이에요? 아니요, 전동일체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해서 도로교통법상 속도 제한을 받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속을 해도 처벌 대상은 아니죠. 엥? 그럼 전동일체어로 과속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의료기기법의 전동일체어의 최대 속도가 시속 15km로 정해져 있으니 기준 규격을 어겨서 전동일체어를 제조했거나 개조했다면 의료기기법상 처벌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죠. 아 15km까지밖에 못 내는 거구나. 그거 불법 개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과속보다 벌금 많이 내요? 훨씬 많이 내죠. 과속의 경우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인 최고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3회 운전한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동일체어를 불법 개조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훨씬 중한 처벌이죠. 아니 잠깐 100km 과속해도 징역 1년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3회 이상인데도요?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으니까요. 과속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과속해서 단속까지 당한 거면 솔직히 사고 치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인명피해를 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으니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긴 듣고 보면 그렇기도 한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입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국회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유권자로서 어떤 법률들이 입법되고 있는지 신경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I'm watching you. 변호사님은 종이배 접을 줄 알아요? 아마도요? 왜 아마도예요? 아니요, 접어본 적은 있는데 조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당장 색종이 주고 접으라고 하면 못 접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면 나도 좀 자신 없는데. 그런데 종이배는 왜요? 그 혹시 사람이 탈 수 있는 종이배 접으려면 무슨 선박건조 허가? 그런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선박 직원 면허 같은 건 차치하고 건조 관련해서만 살펴보면 만약 선박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하게 된다면 건조 시에는 건조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하고 건조 후에도 정기 검사와 중간 검사를 받는 등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잠수함도 있으신 분이 그런 걸 또 굳이요? 에이 그런 걸 우리 참새나 공유자산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 적으려고요. 일단 선박안전법부터 살펴보면 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종이배라고 해도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종이배도 건조검사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색종이로 종이배 접어서 띄운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전부 범죄자였던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까지 전부 건조검사를 받아서 건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이나 추진기관이나 돛대 없이 하천, 연안 등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상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초등학생이 띄우는 종이배는 건조검사를 통과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겠죠. 휴, 초등학교가 해적사관학교가 아니었군. 그럼 제가 건조하는 초거대 종이배는요? 그런 경우에는 동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지겠죠. 노나 페달을 달아서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종이배라면 검사를 받지 않고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모터나 엔진 혹은 돛으로 움직이는 종이배를 건조하실 거라면 제대로 건조검사를 받아서 통과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따로 동력을 달지 않고 대량의 사원들을 동원해서 노를 적게 만들면 건조검사는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좋았어. 참새들이 돌릴 수 있는 대량의 쳇바퀴를 설치해야지. 참새는 안 됩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경우만 적용해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비행기 타면 막 난기류 발생해서 엄청 흔들리고 사람들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들어 우리나라 상공에서 난기류 발생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겠네. 근데 비행기에서 쏟으면 위험한 뜨거운 음식도 나오잖아요. 라면이랑 커피 이런 거. 그러고 보니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 끓여준다는데 변호사님은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서민의 해외 출장도 안 다니는지라. 변호사도 별거 없구만. 근데 그러면 비행기가 난기류 만나가지고 막 커피나 라면 같은 거 흘려서 화상 입으면 항공사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또 뭐 따질 게 있어요? 일단 국제선의 경우에는 탑승객이 탑승 중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항공사에 과실이 없어도 일단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탑승객의 과실이 있었으면 과실상계는 할 수 있지만 항공사가 잘못이 없어도요? 승객으로서는 항공사 과실을 증명하기 힘든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면이 고려한 규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국제선의 경우에는 1억 7천여만 원, 국내선은 약 2억 원 정도의 한도가 있네요. 그거 넘어가면요? 그 부분은 항공사의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야겠죠. 아항. 그래서 항공기에서의 사고는 항공사가 잘못을 했느냐보다는 탑승객이 잘못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판례는 난기류로 탑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파일럿들이 기상 레이더 확인을 소홀히 해서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안 들어와 있었다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승객 과실이 없다고 봤어요. 반대로 말하면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안전벨트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항공사에 100% 책임을 묻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결국 항공사 말을 잘 들었는데 사고가 났느냐가 중요한 거구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필살 책임 떠넘기기. 그만큼 전문가라는 지위가 어깨가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매번 도계자 사과문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사과문 정도면 아주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주는 야생동물이랑 전쟁한 적 있잖아요. 1932년에 한 달여간 에뮤랑 전쟁을 했다고 하죠. 세상에 참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번식을 많이 하는 야생동물을 외국에 풀면 외국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 군사력 같은 걸 낭비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전쟁 중에 적국에 야생동물 같은 걸 풀어서 적국한테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사용하면 뭐 걸리는 법이 있어요? 동물보호법 같은 거에 걸리려나? 보통 각 나라에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래생물 등의 반입에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공격하는데 적국의 사정 따위 알 바 아니잖아요? 일단 해당 생물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거나 독이 있다면 그런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기화하는 게 불법일 수도 있고 멸종위기종이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 자원에 해당한다면 반출할 때 환경부 허가 등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엄청 빨리 번식하는 쥐 같은 걸 풀면서 유전자 조작도 안 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반해서 전쟁 범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네바 협약이요? 그런 거 막 포로데오 그런 거 정해놓은 거 그거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연환경에 심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전투수단에 대해서 전쟁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적국의 야생생물을 풀어서 적국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공격을 가했다면 이러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죠. 띠용.
아니 영화 같은 데서 맨날 제네바 협약 하면서 지키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오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줄 알았는데. 위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키냐 안 지키냐를 떠나서 저는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어느 정도 선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함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명문화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삼세님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적국에 쥐를 푸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 있잖아요. 최근 배드가이즈와 주토피아 후속작이 나오면서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헐이요. 네, 뭐 그렇게들 부르죠. 그런데 좀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캐릭터를 성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캐릭터로 약짤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AI도 잘 돼 있던데 더 생생한 털을 묘사하는 거 아닌가? 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막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공유하고 사고팔고 하면 그런 거는 불법이에요. 사람으로 하면 범죄잖아요. 뭐 일단 그런 캐릭터를 사람으로 봐야 할지 동물로 봐야 할지부터 문제가 되겠지만 뭐 최대한 안전하게 생각해서 동물이라고 치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누구한테 안전하게요? 창작자분들한테요. 아하. 아니 근데 동물 음란물도 음압안포나 그런 거에 들어가요? 판례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은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음란성이 인간의 것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진 않죠. 아예 음란한 정보의 목록에 추가되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칙도 있고요. 동물의 교미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서 속매음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동물을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묘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고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에 있는 수인 캐릭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동물 교미 영상을 보낸다고요? 어우 진짜 세상은 넓네. 근데 뭐 그렇게 동물 영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합의하에 만들고 사고팔고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사실 그거 한다고 누가 막 피해를 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매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이 합의하에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도 과연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죠. 결국 단순 음란물 유통도 금지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요.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인이 성인물 좀 사고 팔았다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 뭐 세대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차차 바꿔나가야 하겠죠. 그 판타지 배경 소설이나 게임 보면은 성직자들이 막 힐 쓰면 상처 났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MMORPG 하던 시절에 힐러 캐릭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떤 캐릭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주술사요. 귀한 몸이셨네. 지금도 해요? 아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온라인 게임은 잘 안 하네요. 뭐 원래도 일일 퀘스트에 시간 쓰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하고 싶을 때 해야죠. 근데 만약에 판타지 소설처럼 힐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그건 의사 자격증 필요해요? 위치닥터 자격증이요? 빙탱 바라바라 빙봉. 일단 의료인 면허가 필요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오잉? 경우에 따라 달라요? 힐은 의사여야 하고 주술은 아니어도 되고 그런 건가?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는 금지되는데 판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상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으면 의료 행위인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치료만 되는 주문이면 면허 필요 없고 부작용이 있는 주문이면 면허가 필요한 건가? 그렇게 되겠죠. 치료 중에 타이밍에 맞춰서 키를 누르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심해진다거나 확률적으로 치료에 실패해서 상처가 심해진다거나 한다면 의료인 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다치면 또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는 상태 이상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MP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치유 주문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는 주문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주문풀을 갖춰야만 치료 자격을 부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택시는 원래 승차 거부가 불법이잖아요. 정확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게 금지돼 있죠.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되면 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죠. 근데 가끔 택시 탈 때 다른 지역 가달라고 하면 다른 구역은 안 간다고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택시기사가 배짱 부리는 건가? 아니요, 그냥 그러는 건 아니고요. 택시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제한을 두면 다른 손님이 많은 도시나 공항 주변 같은 곳에서만 영업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버스에 노선도를 두고 있는 거랑 비슷한 취지죠. 듣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근데 그러면 막 택시 타고 다른 도시 가거나 전국 일주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원래 불법인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버스 갈아타듯이 매번 구역 경계에서 택시를 갈아타기도 번거로우니까요. 사업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사업구역 안에서 영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면 승차 거부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구역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태워줘야 되는 거네. 국토해양부는 그런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승차 거부로 보고 있어요. 엥? 정당한 이유로 본다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원래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이 허용되는 것은 승객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택시기사가 그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승차를 거부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현실적으로도 택시기사 입장에선 그런 경우엔 돌아오는 길에 사업구역 내를 행선지로 하는 손님이 없으면 돌아오는 길에는 공짜로 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런 승차까지 거부하지 못하게 하면 조금 가혹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 그게 또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생계나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이해와 정책 효과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자주 보이죠. 물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요. 요즘 인터넷 글로 남들이 행복하게 연애하는 글 올라오면 바텐더한테 락스 주문하는 게 밈처럼 돼 있잖아요. 저희 참새단 여러분도 락스를 꽤 많이 주문하셨죠. 여러분들 어서 결혼하세요. 결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텐더한테 락스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락스를 내주면 무슨 죄예요? 가살방조인가? 일단 바텐더가 락스를 서빙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대책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엥? 바텐더의 경험이랑 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락스의 반수치 사율은 kg당 8.2g이라서 40kg 정도의 극도로 마른 성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28g의 락스 원액을 마셔야만 2분의 1 확률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에게 흔히 150ml나 220ml의 액체가 들어가는 마티니 잔을 기준으로 락스 원액을 한 잔 정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겠죠. 만약 바텐더가 손님에게 락스를 많이 제공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마티니 잔으로 락스를 한 잔 정도 제공한 정도로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 미수나 자살 방조 미수는 안 되겠고 특수상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죠. 법원도 비슷하게 소량의 락스로 타인을 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규율하고 있어요. 아, 락스는 한 잔으로 안 죽는구나. 그럼 만약에 치사량을 잘 모르는 바텐더가 그랬으면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바텐더도 손님을 죽일 각오를 하고 락스를 내온 것일 테니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될 거고요. 비록 치사량이 꽤 부족한 양이라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 보통 사람이 보기엔 사람 죽겠다 싶은 양을 제공한 것일 테니 자살방조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엥? 잘 모르고 했으면 형량이 더 세져요? 모르고 했으면 형량이 더 약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고의의 문제인 거죠. 숙련된 바텐더는 손님이 안 죽을 만큼 조절을 잘한 거고 미숙한 바텐더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니까요. 미숙한 바텐더가 더 나쁘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유독 휴강을 많이 해서 별명이 휴강과 관련된 그런 교수들이 있잖아요. 뭐 김휴강 교수라든가 박휴일 교수라든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로스쿨 교수도 그래요? 또 로스쿨 시절에도 정치계 이슈가 터지면 언론에 불려다니시던 헌법 교수님이랑 큰 사고가 터지면 청문회나 비대위 등에 나가시던 형사법 교수님이 계셨죠. 근데 걔 중에는 막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없는 건 아니죠. 만약 교수가 그렇게 구속되거나 감옥 가서 강의가 닫히거나 하면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긴 하죠. 학생이 부득이한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판례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의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보니 그렇게 교수가 구속 등으로 수업에 못 나오게 되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죠. 오, 환불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금 반환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엥? 왜요? 학교가 대체수단 등으로 어떻게든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육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주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절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을 때 비대면 강의도 똑바로 교육 의무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됐었죠. 하긴 막 실습 같은 거 중요한 학과에서는 비대면 수업하면 등록금 내는 게 아깝긴 하겠네. 그 교수가 해당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교수라면 또 모를 일이지만 일반적인 학과는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복수 있으니 다른 교수로 하여금 구속된 교수가 담당했던 강의를 어떻게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은 인정되지 않아서 등록금 반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래도 그 교수가 정말 업계에서 유명한 교수라 그 교수 강의를 꼭 듣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야 교수의 연구년 같은 걸로도 흔히 발생하는 거니 그런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등록금 반환 사유인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다른 교수가 어떻게든 수업 땜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앵이.
그래도 같은 분야 교수라면 최소한의 전문성은 보장이 될 테니까요. 강의가 조금 지루하다거나 성적을 조금 짜게 주신다거나 그런 사소한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야 대학 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하긴 가끔 수강 신청 실패해서 이상한 강의 듣는 것도 나름대로 낭만이긴 하지. 그 아파트 같은 데 살면 매주마다 분리수거 하는 날 있잖아요. 어디 금속틀에다 비닐봉투나 포대기 같은 거 잔뜩 걸어두고 경비 아저씨들이 무슨 공포게임처럼 감시하는 거.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학생분이 분리수거할 물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면 기사님이 슬쩍 다가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엥? 그래요? 우리는 엄청 잔소리 하시던데.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분리수거 똑바로 하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뉴스 보니까 막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뚜껑을 열어야 되느니 닫아야 되느니 다 말도 다르던데. 평범하게 생활하는 입장에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분리수거 잘못하면 무슨 과태료 같은 거 물어요? 일단 아파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네요. 와, 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최대치인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요.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니 주택의 경우엔 실질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그럼 과태료는 분리수거 기준 바뀐 거 몰라서 분리수거를 잘못해도 과태료 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저기 말 다르고 복잡해서 어려운데. 사실 이런 종류의 과태료는 사고로 인해 위반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착오를 이유로 하는 제재 처분의 면제는 대체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면이 있어서 법령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으로는 인정되기 힘들죠. 대신 그러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위반 행위가 일어난 경우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그 정도의 배려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완전히 봐주지는 않는 거구나. 사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량으로 감경까지만 가능하고 면제는 불가능하게 규정된 건 살짝 가혹하다는 느낌도 조금 들지만 말이죠. 얼쏘. 대신 그만큼 규정이 바뀌었을 때 바뀐 규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유명 유튜브 채널과 공익 콜라보 캠페인 같은 거래서 바뀐 법령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말이죠. 또 돈미세짓 한다. 저도 슬슬 착한 일 하나 할 때가 되긴 했잖아요. 돈 안 받을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돈미세. 어허. 그 영화 보면 몇 세 미만은 관람 불가라고 해서 막 숫자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날뛰고 팝콘 먹고 하잖아요.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 조금 기괴한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것대로 개성적이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그런 거 몇 세 이상 이용가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뭐 사업주가 잡혀가고 과징금 물고 그러나? 영화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등이가 상영 등급을 분류하는데 등급 분류에 맞지 않는 관객을 입장시킨 경우에는 영화관의 영업정지 또는 상영관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또 등급 분류를 안 받거나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나 제한 상영과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청불 영화랑 12세, 15세가 취급이 다르구나. 처음 알았네. 그리고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사람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청불이나 제한 상영가 영화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어도 함께 입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잉? 그럼 보호자가 애들 청불 영화관 막 데려가면 부모도 감옥 가요? 형벌이 딱히 상영관 운영 주체만 처벌하고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 보호자가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홀리 잘 모르고 보호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억울하게 빨간 줄 그릴 수도 있겠네. 사실 저도 알아보기 전까지는 보호자 있으면 될 줄 알았으니 정말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막 애들은 술 담배 살 때는 신분증 도용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신분증 도용해서 청불 영화 봤으면요? 그래도 영업정지랑 징역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테니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의 경우에도 신분증이 도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유도리가 있네.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규정이기도 하고 청소년이 청불 영화 본다고 누가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면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긴 애들이 좀 야한 영화 좀 볼 수도 있지. 뭐 꼭 야해서 청불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 영화랑 만화 같은 거 보면 텔레파시라는 초능력 있잖아요. 그 막 마음으로 말하는 거. 사실 예전에는 나름대로 효용이 있는 능력 취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거의 동물 캐릭터랑 대화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냥 휴대폰이랑
통신이랑 큰 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긴 그런 면도 있겠군요. 근데 만약에 텔레파시로 남한테 성희롱하면 그건 통매음이에요? 통매음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엥? 안 돼요? 통매음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준말인 건 아시죠? 아 그랬어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대충 그런 느낌이겠거니 했음. 판례는 이 통매음의 통신 매체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조문상으로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로 되어 있는데 판례는 통매음에 걸리려면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따위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초능력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기는 힘들겠죠. 아하, 그러면 통매음은 말고 스토킹 같은 건 안 돼요?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놓아둬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초능력 텔레파시만으론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힘들겠죠. 아니 뭐 잡을 수 있는 게 없네. 이거 너무 초능력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초능력 범죄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 입법불비 아닌가 입법불비? 아, 네. 아니 왜 또 그런 눈으로 봐요? 나 섭섭해. 아니요, 잠깐 텔레파시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올리고 있었어요. 진짜요? 아니요, 거짓말이죠. 인터넷 보면 막 유명인들 손글씨 나와서 의외로 엄청 악필이라 사람들 놀라기도 하고 의외로 글씨 잘 써서 신기해하기도 하잖아요. 확실히 외모랑 맞지 않게 글씨체가 귀여운 분들이나 서예처럼 멋들어진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화제가 되곤 하죠. 변호사님은 글씨 잘 써요? 아니요, 저는 쓸 줄 아는 3개 국어 문자를 전부 엉망으로 쓰는 걸로 보아 선천적으로 악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엥? 한국어랑 영어 말고 또 뭐 하시는데요? 일본어요. 오타쿠의 기본 소양이죠. 근데 만약에 계약서 쓸 때 너무 악필이라서 계약서 내용을 못 알아보면 계약 체결된 걸로 인정 안 돼요? 꼭 악필이 아니더라도 문서가 훼손되거나 하는 등으로 문서에 들어간 서명이나 인형이 불분명해지면 그런 계약이 진짜 있었는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약서만으로 계약 여부나 계약 당사자를 파악하지는 않고 다른 증거들이나 재판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 재료로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약서에 서명이 잘 안 보이거나 번졌거나 하면 판사님이 가져가서 끙끙거리며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사자한테 이건 뭐라고 쓴 거예요? 하고 물어보실 가능성이 높죠. 아하, 그럼 판사님이 또 뭐 물어봐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건지 그리고 누구 이름이 써있는 건지 물어보시겠지만 그 외에도 그런 계약이 체결된 배경이라든가 계약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아, 주변 사람들도 증인으로 불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불러낸 증인이 한쪽이랑 친하면 어떡해요? 막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전부 고려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죠. 실제 사례에서는 무인이 번져서 알아볼 수 없는 보증서가 사실 채무자에 의해 위조됐다고 주장됐었는데 보증인이 채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점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던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보증을 섰던 게 사실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또 사건이 엄청 다이나믹하네. 가끔 이성관계를 앞에 두면 판단을 그르치는 분들이 있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님도 그러시나요? 제 아내가 사람 홀릴 만큼 예쁘긴 하죠. 저도 가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듭니다. 에이씨, 진짜 더러워서. 그 푸드코트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음식 견본 만들어서 전시해두잖아요. 가끔 거기에 진짜 음식을 놔둬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보고 음식 시켰는데 음식 견본이랑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범주가 사기죄로 잡혀가나? 음식 견본과 실제 음식이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죠.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공급하는 상품의 용량이나 수량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거든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근데 그래도 견본은 견본인데 음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견본 세워두면 무조건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받는 전반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되어 있고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과장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라면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엥?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상이요? 그건 너무 애매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와 실물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은 필연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추려는 취지인 것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인 견본이 되려면 음식의 양이 명백하게 차이날 정도로 큰 차이가 있거나 견본에 명백히 들어있는 재료가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거나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인정될 만 하겠네요. 근데 그러면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로는 다른 거면 어떡해요? 막 초코칩 쿠키인 줄 알고 먹었는데 건포도 쿠키인 그런 거요.
그런 부분도 사업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의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되어 있으니 누가 봐도 다른 재료로 오인하기 쉬운 모형을 놓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초코칩과 건포도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혼동될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니까 명백하게 글자로 초코칩 또는 건포도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단순히 헷갈리는 외형의 견본을 놓아둔 것만으로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앵니, 근데 그렇게 과장 광고해서 물건 팔아먹으면 사기는 안 돼요, 사기? 사기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죠. 판례는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로 물건을 판 경우에도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니 표시광고법 위반을 판단하는 법리와 매우 유사하죠. 다만 사기죄는 고의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니 표시광고죄 위반과 달리 고의가 없는 과장 광고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과장 광고도 무조건 사기인 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소비자 기만을 방치하는 건 아닌가? 뭐 과장과 강조라는 게 구분이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변호사님 혹시 팔다리나 성기 같은 걸 파는 건 합법이에요? 팔다리랑 뭐요? 아니 그 장기 매매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팔다리나 성기는 뱃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장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 매매는 아니니까 합법인 거 아닌가? 장기 이식법은 엄밀히는 장기의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장기를 포함한 법으로 정한 특정 인체 조직인 장기 등의 매매를 금지하는 거라서요. 장기가 아닌 손발이나 팔다리의 매매도 금지하고 있어요. 앵니, 드디어 법망의 틈새를 찾은 줄 알았는데 잠깐, 팔다리는 금지라는 건 성기 매매는 합법인 거예요? 일단 장기 이식법상 성기를 매매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진 않았네요. 좋았어. 당장 성기 이식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난 이제 부자야. 하지만 장기 이식법에서 매매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피부나 혈관 등의 인체 조직은 인체 조직법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기도 피부와 혈관을 포함하는 조직 덩어리인 이상 인체 조직법상 매매가 금지된다고 봐야겠죠. 아니, 국회의원 놈들 생각보다 빈틈이 없군.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형량도 달라요? 아무래도 장기 이식법상 매매가 금지된 조직들이 제공자의 희생이 더 크게 필요한 면이 있으니 매매 금지를 어겼을 때 형량이 조금 더 큰 편이죠. 장기 이식법상 매매 금지 위반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체 조직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꽤 차이가 있네. 팔다리 매매가 성기 매매보다 훨씬 세게 처벌받는 거군. 근데 성기를 제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큰 희생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팔다리랑 비슷한 형량은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성기가 소중한 기관이라는 관점 자체는 이해하지만 노동력 상실이나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희생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팔다리 없이 살기랑 성기 없이 살기 중에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실 건데요? 아니 그걸 꼭 골라야 합니까? 봐봐, 비슷하게 중요한 거 맞잖아.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